일본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국가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은행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재무부는 새 수입으로 상환해야 하는 일본의 장기 채무가 올해 3월 말 기준 1017조 1072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장기 채무는 18년 연속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1000조엔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3월 말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가 485조 4180억엔이었으므로 20년 동안 약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산한 이른바 일본의 나라빚은 1241조 3074억엔으로 6년 연속 과거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일본의 나라빚은 GDP 대비 247.3%로 이는 한국의 45.6%보다 5.4배 많은 수치였고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총무성이 발표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519만 명이었으므로 일본 국민 1인당 991만엔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이지만 많은 일본인들은 재정 위기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5월 9일 오이타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은행이 거액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 1000조엔이라는 나라빚 중 절반은 일본은행이 국채로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60년 만기가 오면 갚지 않고 다시 빌려도 상관없다. 몇 번이라도 재차 바꿀 수 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는 국채를 갚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존의 일본은행을 없애고 새로운 중앙은행을 만들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재정 위기가 언급되기 시작한 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거품 붕괴로 세수입이 줄어들자 일본 정부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시절 잠시 세출을 억제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재정위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본의 재정 적자는 계속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재정 적자가 팽창해도 국채값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은행이 90년대부터 단기적으로 국채 매입액을 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차 아베 정권에서 시작된 2차원 완화 이후에는 매년 새로 발행되는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일본 은행이라는 거대한 매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리먼 사태, 동일본 대지진, C19 사태 등으로 일본의 세출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출이나 재정 적자가 부풀어 올라도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반 회계 이자 지급비는 1990년대와 비교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금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90년대부터 재정 위기라는 말을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에 감각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우익 세력은 정부 지출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이번 아베 전 총리의 일본은 정부의 자회사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베는 재정은 어차피 파탄하지 않을 테니 아무리 빚을 져도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베의 주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 화폐 이론으로 불리는 MMT처럼 독자적으로 통화 발행권을 가진 나라라면 빚을 내 세출을 늘려도 재정은 파탄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한정 돈을 찍어내면 분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파탄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의 현금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정책은 이미 여러 존재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잘 진행되었다면 재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물가 상승도 미미해서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상적인 정책을 멈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다음에는 20만원, 그 다음은 50만원으로 금액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통해 현금을 나눠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재정이 파탄나지 않더라도 머지않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탄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일본과 독일이 경험했습니다. 대공황에 시달리던 독일과 일본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함에 따라 정책은 몇 년간 순항했습니다. 순조로웠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고 정부는 얼마든지 빚을 낼 수 있다는 메커니즘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은 고용에서 군사비로 흘러갔습니다. 현재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명분으로 방위비를 올리려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물가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통제 경제를 통해 상승하는 물가를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군사비는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의회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별도 회계로 옮겨져 팽창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의한 재정 컨트롤은 유명무실해졌고 재정은 확실히 파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패전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베의 발언이 나온 이후 일본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더 이상 나라 부채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하면 일본은행이 국채를 구입하는 자금은 일본인들의 예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금일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본은행, 즉 일본인들에게 부채를 넘긴 것이기에 더 이상 정부 빚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면 정부의 부채가 감소한다는 것과 같은 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마법이 존재한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미 실행에 옮겼을 것이고 재정 문제를 고민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량의 국채 발행을 재원으로 하는 불균형의 끝은 물가가 초급등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의 말처럼 일본은 앞으로도 재정 건전화에 힘쓸 생각이 없어 보이므로 엔화 가치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